네, 지금부터 이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연은 미수왕 코어 1 과목의 일환으로 프리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첫 줄을 알리는 포문을 알리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유주영 대표님에 대해서 저희가 공지사항을 한번 드렸지만 이제 팜프라에서 발견하는 삶의 방식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들어볼 거고요. 간략하게 유주영 대표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아쇼카 펠로우, 미국에서 1980년도에 생긴 미국 비영리 단체인데요. 전 세계에 퍼진 그런 사회 문제를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그런 기업가들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쇼카 펠로우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15명의 아쇼카 펠로우를 선정했는데 2019년, 2020년도에 이제 영남권에서 최초로 이렇게 제정되신 사회혁신 기업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이주영 대표님은 남해 두모마을에서 이제 팜프라촌이라는 이제 회사를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청년들에게 농어촌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농사 기술과 이제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전수하고 이제 같이 학습할 수 있게 그런 문화를 만드는 분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 유정 대표님이 그런 로컬에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유전 대표님 가지고 있는 어떤 암묵지나 이제 노하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연도 듣지만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이원준 교수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면 같이 네 혹시 그래도 교수님이 좀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대학교 우리 학과는 미래인문학 기반 사회 소셜 앙트레프너십 전공.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약간 멀리 안 가도록 멀리 안 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 같고요. 우리 유정 대표님은 저도 아슈카 잘 아는데 우리 이혜영 대표를 통해서 더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기왕하는 김에 저희들 전공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전공은 키워드들이 미래인문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혁신이라는 건 이제 사회를 더 낫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낫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우리 뭐 타겟으로 삼는 커스터머들한테 실제 솔루션을 딜리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가보는 이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현장으로 직접 우리가 가기 전초 단계에서 어차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으로 가는 출발을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고 유정 대표께서 그동안에 이제 경험하신 걸 우리한테 많이 주시고 그게 우리한테 인사이트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전공은 이제 더 넘어서면은 사회 흐름 자체가 특히 이제 기업의 프론티어를 보더라도 요새는 뭐 ESG라는 아주 핫 토픽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셜 앙트레프너들이 현장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프론티어를 확장을 시키는 노력들이 이제 제도권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그동안에 현장의 혁신가들이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그래서 사회적인 소셜 이슈나 또는 환경적인 이슈들 또 그러한 문제 의식을 실제 의사결정 틀 안에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노력에도 우리 전공은 관심을 갖고 좀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장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네, 대표님 그 화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남 남해 두모마을이라는 곳에서 반프라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혹시 그 영상을 좀 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영상을 좀 켜주세요. 이게 아무도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어, 잠깐만요. 오늘 이야기는 한 1시간 정도,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한 12년 정도 활동을 해왔는데, 그 활동을 해오면서, 어,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프로젝트들이 각각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갔고, 그래서 그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한 20개 넘는 프로젝트를 좀 해왔는데요. 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그걸 기반으로 기획해서 실행하고 거기서 수익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피드백을 받아내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기록해서 또 다음 세대들한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이제 계속 구조를 짜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두모마을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뒤에는 명산 금산이 있고 그 밑에는 다랭이논이 있고 또 그 밑에는 들판이 혹은 당산나무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되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두모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보호수 당산나무가 5그루가 있고 그 옆에 있는 폐교 공간에서 처음 그 남해 라이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사무실도 있고, 뭐 이제 살아보기를 할 수 있게끔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뭐 농사를 짓는 프로젝트나 작업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점심이나 뭐 저녁들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평상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힐 수 있게끔 농사뿐만 아니라 집짓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퇴근을 하고 나면 이런 저희는 이제 논두렁 달리기로 하는데 이제 러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이런 삶들은 대부분 꿈꾸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그리고 50대, 60대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이런 삶들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된 데 한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최근에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왜 12년이란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촌에 들어가서 농사 기술이나 이런 걸 익히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는데 만만치 않은 여정들이 있었고요. 그,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이 사회가 생각보다 불평등하고 하구나라는 거를 느껴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때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이제 끌어갈 수 있는 거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특히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과정을 밟아오고 대학교를 거치고
이제 졸업해서 뭔가 삶을 꾸릴 때 선택이라는 게 전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해서 뭔가 그냥 이대로 타협하고 안주하기보다는 실제로 이거를 뚫어내고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들로 계속 버텨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촌이라고 하는 곳 혹은 자립기술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진 지는 그 제일 처음은 배낭여행에서 시작이 됐고요. 23살 때 갔던 그 이집트 배낭여행에서 현지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고 그 물건을 사오고 나오는 길에 차 밑에 들어가서 자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그 아이들이 잘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떤 큰 주차장에 그 차 밑에 자고 있었고 그 한 차뿐만 아니라 전체 주차장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차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처음에는 너무 좀 충격을 많이 받기도 했고 펑펑 울기도 했고 그러다가 왜 이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어떤 삶에 있어서 여행을 하고 있고 이들은 과연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몽골,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을 다니면서 장애 아동들이 있는 고아원이나 빈민가들을 실제로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좀 보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치약이나 구충제를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프로젝트를 했고요. 후배들이 이제 해외 배낭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 배낭의 반 정도를 비워서 거기에 치약 구충제, 뭐 칫솔 이런 걸 채워서 보내주는 프로젝트를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한테도 후원도 받고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니까 이게 어떤 수익 모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 그 뭐랄까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 했을 때 첫 번째는 먹을 것을 길러낼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인지해주는 교육들을 좀 하기로 했고요. 그게 이제 당장에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40대, 50대 에 어딘가에 가서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뭐 당장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북한 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어,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 봤었습니다. 그 제가 고향이 통영인데 대학교를 이제 그 어차피 졸업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을 하고 이제 그 농사를 지으러 홍리에 내려갔고요. 500평 정도 되는 땅을 빌려서 이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1년 정도 됐을 때 그 땅 주인분께서 땅을 비워달라고 하셔가지고 뭐 임대차 계약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어, 그 땅에 나오고 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이제 행정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질문을 했고요. 그 질문들을 하면서 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왜 비난을 했는지도 모를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또 하나는 이게 이런 농촌에는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말을 하고 행정에서는 청년들이 필요하다 말을 하고 마을에서 필요하다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걸 하러 가면 이걸 할 수 있을 방법은 없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현실적인 벽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마을에 계신 이장님들은 제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 도시에서 뭐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촌에 오지 말라라고 이제 좀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 한 3천에서 5천 정도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처럼 농촌에서도 그 정도 돈을 벌려면 첫 번째 자기 집을 지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농지를 구매해서 하우스를 지어야 됩니다. 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딸기나 뭐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야 필요한 어떤 그 가정을 꾸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 다들 그냥 이제 와서 해라가 아니라 네가 진짜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와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는 지금 자본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대로 안 되네? 그러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손으로 와야겠네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파밍보이즈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같이 다니던 후배 2명하고 이제 한국을 이제 6개월 정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기반이 없지만 이걸 농사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고요. 그때 당시는 6개월 동안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거의 다 후계농, 승계농 친구였고,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풀까 하다가 이제 세계를 좀 여행을 다니면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청년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갔던 곳이 일본이었고요. 일본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그 일본에서 번역되어 온 농업 관련된 혹은 농촌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일본에 가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런 기록들도 잘 돼 있고 그런 활동들도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에가오 츠나게테라는 그 NPO를 운영하고 있는 호네하라 선생님을 만나러 갔고요. 이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한테 이제 2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농사랑 농업이 다르다라는 개념을 좀 가르쳐 주셨어요. 농사라고 하는 거는 이 생산물을 만드는 어떤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였고요. 농업은 그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살아가는 필요한 산업을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도구, 아니면 이제 기계, 아니면 주거, 정책, 이 전반적인 것들을 농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네가 실제로 하고 싶은 게 농업이냐 아니면 농사냐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좀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일본에는 농사를 지을 때 뭐 호미 종류가 있는데 일본에는 한 5, 6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물마다 도구를 다 다르게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그거를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고, 2번째는 음, 그 청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그 사회가, 그러니까 나라가 10년, 20년 장기적인 어떤 미래 전략을 세울 때 청년들한테 얼마나 지원하고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근데 일본은 그 타이밍을 놓쳤고,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니면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진 사회가 됐는데, 한국 사회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이야기하고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어, 뭔가 농촌에서 기반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는 어, 이 사회가 고민해서 너한테 만들어줘야 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처음으로 뭔가 어른한테 이걸 먼저 살았던 세대한테 위로나 좀 뭐랄까요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꽤 슬프기도 했어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다니면서 제가 응원이나 위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기 일본에 와서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게 좀 슬프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어른이 돼야 될지 처음으로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갔던 것은 호주였고요. 호주는 이제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호주가 식량 자급률이 100% 정도 100%가 된다고 하길래 도대체 이게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가본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이제 곡물 말고는 대부분 100%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걸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할까, 식량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호주를 갔는데 뭐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점보다 현실적인 농장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전해, 전전해에 소비했던 그 농식품, 그러니까 농산물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 농산물을 자급률 100% 만들기 위해서 농부분들한테 이 농사를 지어달라고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 농사를 의뢰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
바로 옆에 있는 마트로 다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이제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 너네 집 재벌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이게 한국이 어떤 유통 구조랑 굉장히 달랐던 거는 어, 저희도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내지만 농가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전부 다 농부가 해야 될 일이고 농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어떤 공공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농사를 짓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공공성을 좀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식량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네,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 이전에는 농업이 어떤 공공성을 가지는지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인지를 별로 못했었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국가들 중에 이탈리아를 갔을 텐데요. 이상하게 저희가 호주를 갔을 때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 이제 이탈리아가 청년 실업률이 50% 넘어가는 상태였고 지하철이나 기차역 앞에 이제 청년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까 해서 저희가 찾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농장을 가서 물어보니까 혈연 지원 학연이 아니면 일을 구하기도 힘들고 일을 해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때 했던 게 정부가 가진 땅을 무담 점거, 스캇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도나 전기나 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였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씻을 수가 없고 그때 이제 저희 갔을 때 100년 만에 이제 가뭄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이 친구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농사를 짓고 그걸로 겨우겨우 열 몇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과정들을 봤었죠. 근데 좀 흥미로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잘 살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계신 어른들이 저녁마다 올라와서 이들이 생산한 것들, 만든 것들, 피자나 맥주 같은 것들을 같이 사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탈리아 사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전역의 청년들이 휴가 때가 되면 이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동체에 와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정치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사실 요즘은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촌에 갔는데 그걸 실행할 수 없었던 거는 어떤 정치나 정책적으로 그거를 활동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서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유럽에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큰 이슈였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벨기에나 네덜란드, 프랑스만 가도 좀 상황이 굉장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농촌에 살고 싶은 청년이 있다 하면 주거나 토지, 수익 모델, 네트워크, 기술 이 모든 것들을 세팅해주고 단기면 단기, 장기면 장기, 뭐 20년까지 살아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임대료를 한 달에 15만 원 정도만 받는 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가 해서 봤더니 어, 뭐 몇백 년간 농가를 유지해왔던 그 농부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토양이나 그런 농업 기술 같은 것들이 전달되지 않고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민간에서 여러 단체들을 만들었고 그 단체에서 농부분들이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싶은 소비자들까지 이제 합세를 해서 거기 후원하고 이들이 생산한 것들을 좀 죗값에 사들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그때 당시 이제 청년들이 농촌에 살기만 하면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게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쩌면 내가 농촌에서 어떤 삶을 실행할 수 없었던 거는
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집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군가 이런 조금 더 사회적 가치 혹은 공공적인 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하고 할 수 없게끔 하는 사회 두 군데를 다 봤을 때 느낀 것은 어쩌면 이게 구조 먼저 살았던 세대가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도 뭐 상황이 달라진 건 없었어요. 결국은 제가 알아서 이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서 이제 리더 과정 수업을 1년 정도 들었고요. 그때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이제 대표님들하고, 그리고 매주 다른 뭐 어디 군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협동조합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했고요. 여전히 저한테는 이게 질문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제 기반 없이 존 라이프를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을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한 번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한테 이제 또 비난을 좀 많이 들었죠. 왜 같은 질문을 계속 하냐? 도대체 뭐 네가 이거를 다 갖추고 시작하고 싶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 어, 그 수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게 뭐 학문적으로 접근해도 이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바로 코보기 프로젝트라는 이동식 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어요. 그, 저 수업을 듣고 한국에서 몇 번 농사를 지으면서 빈집을 3번 정도 빌렸었는데, 혹은 빈 땅을 빌려서 3번 정도 농사를 졌는데, 그 3번 다 중간에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고 그 땅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집을 들고 나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이동식 주택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이제 농촌에 이미 살고 있는 친구들 혹은 살고자 하는 친구들이 어떤 주거에서 살고 싶은지 욕망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들고 갈 때 이제 높이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그 수납장 아니 그 변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1인 주거로 했을 때 소지품량이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 짐을 다 꺼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포크레인부터 인테리어 마감까지 다 작업을 했고요. 그 기술을 배우는 건축 현장 가서 기술을 배웠고요. 그리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 집을 짓듯이 누군가 1mm 1mm 단위로 다 쪼개서 설계를 해놓으면 누군가 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매뉴얼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매뉴얼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촌라이프, 자연하고 좀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싶을 때 스스로 집을 제작할 수 있게끔 계속 매뉴얼화 시키고 하는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집이 완성이 됐고요. 이 집은 사실 농막의 개념인데 농막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주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 상하수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땅을 한 곳을 빌려가지고 좀 불법적으로 그냥 집을 올리고 살았어요. 뭐 나가라고 하면 딴 데 가면 되니까. 그래서 살았고 제가 한 3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3년, 2년 반? 3년 정도를 살았는데 1년에 이제 그 들어가는 전기세 등 공과금이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집 월세를 35만 원씩 내다가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집을 짓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 돈을 투자를 해주셨던 건축가님한테 돈을 전부 드릴 수 있고 드렸고 이제 이건 제 집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30이란 나이에 제 집을 마련했고 제 집이 생겼고요. 땅은 여전히 없었지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8채 정도의 집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 집을 판매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매뉴얼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청년들을 모집해서 워크숍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집짓기 워크숍을 할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청년들이 대부분 몸 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 몸을 쓸 때
개인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까만 옷 입은 친구는 고3인 친구였는데 전체 작업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으면 일이 시작이 되지 않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구는 머리에 그려지든 안 그려지든 이미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몸을 써서 가지고 오는 친구, 아니면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친구였고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지내는 게 좋고요. 이 모두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이제 막 수다를 떨고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이 개개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집을 짓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아, 그동안 이런 몸을 쓰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꽤 목말라 있었구나라는 것들도 좀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처음 집 지을 때 한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 친구들을 모집해서 집 지었을 때 45일 정도가 걸렸었어요. 그리고 그런 워크숍이 가능하다는 걸 좀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고2, 중2 친구들을 모집해서 학생들, 그리고 여성 작업자들도 이 집 짓는 게 가능한지 어떤지를 또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고 사는 한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매년 3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좀 찾아왔고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왜 찾아올까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도시에서 떠나서 실제로 지역 혹은 촌 아니면 자연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해볼 수 있는 실험지가 너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꼬부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실제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걱정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나,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 했을 때, 그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히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학교를 안 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지금 청년들을 봤을 때 제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고, 어, 이런 대학을 가는 것보다 이런 기술을 익히는 게 맞지 않을까? 혹은 이런 삶을, 가족들하고 아예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삶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부터 그 삶의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듣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이제 팜프라라는 팀을 좀 천천히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이 팜프라라는 장치가 이 사회에 필요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한테 팜프라라는 팀을 만들 건데 같이 일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세 명의 친구가 모였고요. 그래서 판타지 촌라이프를 위한 인프라 팜프라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도시에서 지역으로 삶의 변화를 꿈꾸는 친구들이 을 위한 어떤 기반,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는 이게 사업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몰랐지만 일단 팀을 만들어서 어, 저희처럼 지역으로 그 어떤 삶의 변화를 한 친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의 어떤 삶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게끔 여러 라이프 체인저를 만들어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설계를 했던 거는 미디어나 강연을 통해서 저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캠페인 뭐 아니면 여행 어떤 제품들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서 살아보기를 하고 벌어보기를 하고 워크숍을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행정하고 협업해서 그들을 위한 어떤 청년 정책을 만들고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거리를 일자리로 만들 수 있게끔 어떤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해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를 잘 연구하고 기록해서 이 사회에 공유하고 이런 삶을 꿈꾸는 친구들이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혹은 그 노하우들을 잘 좀 접할 수 있도록 혹은 행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게끔 기록하고 공유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3년 혹은 4년 정도 동안은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자. 그리고 그것 중에서 가장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가 돈도 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자 생각을 하면서 이제 3명이서 열 몇 가지, 뭐 20가지 정도 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어떤 지금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일어난 1차 문제가 2차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농촌은 한 10년, 20년 정도 되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 군단위 정도의 지역들은 대부분 소멸을 할 것 같고요. 그 소멸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만 봐도 한 100분 정도, 3년 전에 100분 정도 계셨는데 점점 1년에 5분에서 10분 정도가 돌아가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점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기술이나 문화들이 소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저희 두모 마을에는 한 5월, 6월쯤 되면 할망바람이라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고 나면 방울토마토나 이런 고추 같은 것들을 심어야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바람이 정확하게 며칠 나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시기가 되면 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몸으로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백 가지의 그런 어떤 그 자연을 읽어내는 혹은 그 지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해보려고 해봤는데도 기록이 잘 되지도 않고요. 실제로 이게 저희 마을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기후가 다 다르고 지역마다 바람이나 빛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 마을마다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미 행정력 그러니까 수도나 상수도나 전기나 이런 인프라들이 마비된 마을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나중에 도시에서 실제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도 이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산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폐합이 되겠죠? 통폐합이 되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질 거고, 또 하나는 주거가 대부분 빈집이 많다 보니까 폐가 속에 이제 어른들이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폐가를 빌리거나 판매를 하지 않으세요. 구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왜냐면 도시에 있는 그 형제들이 뭐 여름이나 아니면 1년에 몇 번 있는 그 어떤 행사 그 집안 행사 때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 집을 팔거나 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저희 마을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우리 식량 자급률이 과연 이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결국은 모든 걸 해외의 어떤 수입으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위협들이 조금씩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어떤 기술들, 전통 지식들이 소멸되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이제 시설농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전부 다 커버 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노지 재배 혹은 소농들이 생산해낸 것들이 없으면 절대로 지금 이 식량의 어떤 안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결국 청년들이 삶을 전환을 하고 지역은 청년으로 유입하고 지역은 그 청년들이 와서 사는 것만 해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8년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일단 인지도를 계속 높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하나도 없고 대신 파밍보이즈랑 코브기 활동을 통해서 생긴 인지도를 팜프라에 넣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300명 대상으로 설문, 인터뷰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네 가지 어떤 문제점,
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마을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해에서 청년마을을 설계를 했고요. 이 이전에 행정기관을 7군데 정도를 컨택을 했는데 그 대부분의 기관에서 컨택을 하고 이제 뭐 군수님이나 시장님을 그, 이제 회의에 앉혀놓고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사업 계획을 하곤 했는데 대부분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 지역에는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장 이걸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과 관련된 조례나 정책이 없다 보니까 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도지사님하고 이제 남해 군수님하고 이런 펌프라라는 팀이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가기 전에 이제 경남에 이제 앉혀서 이 실험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 해서 이제 남해로 오게 됐고요. 실제로 근데 이때까지 그 행정에서 지원을 받은 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의 행정 혹은 지역의 어른들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리는 작업을 좀 했고요. 남해를 선택했던 건 첫 번째는 섬이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잘 유지돼 있고 어, 그 자연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살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자연이 잘 유지됐기 때문에 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상태고요. 여행객들이 온다는 건 1차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연결해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생태 관계 완충지 자립,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어떤 그 가치 기여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제가 인도에서 생태 공동체 디자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받았던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잘 알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내면을 잘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계하고 이 시스템을 그 행정 혹은 사회 시스템을 이해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생태적으로 살 건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건지 그 기반으로 좀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자기의 어떤 기질과 내가 어떤 과거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사람이 됐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대부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할 때 행복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그게 어떤 문제인지 인지를 하는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개개인이 스스로를 잘 인지할 수 있게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되게 정성스럽게 좀 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처럼 입주민이 주민이 되고 저희가 행정이 되고 촌장이 생기면 그 촌장이 의회의 어떤 주축이 되고 그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고 그 안에 조례를 계속 개정해 가면서 실제로 작은 사회지만 큰 사회처럼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경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폐교를 저희가 빌려서 진행을 했는데 이 폐교에 생활할 수 있는 물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물품들을 기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참가자들하고 하나하나 다 수리를 하면서 그들이 기술을 익힐 수 있게끔 뭐 방충망 고치는 것들, 창문을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교실들을 인테리어에서 방으로 만드는 작업, 수납장을 짜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뒤에 그들이 실제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궤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떻게 여기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들을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지고 있는 일어나는 이슈들, 문제들을 계속 풀어내는 그런 그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조례를 조금 조금 탄탄하게 작업을 했고요. 재밌는 건 사람이 모이면 규칙을 무조건 만듭니다. 근데 규칙을 많이 만들면 그 안에서 자유도를 잃어서 힘들어하고요.
규칙이 너무 없으면 너무 자유라서 또 불만 불평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참가자를 모집했을 때 제일 많이 있었던 이슈가 뭐였냐면 어디까지 자유냐? 도대체 어, 자유가 뭐냐? 이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자유 선택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왔던 과정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시간들이 놓여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견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도시하고 촌하고의 차이점은 도시는 공동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촌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공동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비용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하거나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잡초 푸시가 온 마을에 퍼져서 잡초밭이 돼요. 그래서 그걸 관리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공동일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같이 작업하는 것들을 했어요. 네. 그리고 유기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스스로 키운 것들을 가지고 뭐 김장도 하고 먹어볼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또 공동 프로젝트로 집짓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일이 끝나고 나면, 공동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이제 개인마다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수익 활동을 해보고 싶었어. 아니면 수익 활동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끌어갈 수 있게끔 했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살고 싶은 친구들이 꽤 많이 왔는데 여기에 이제 먼저 와서 6개월 그리고 5년 정도를 이미 와서 정착하고 실제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듣고 싶어 해서 남의 청년들 우찌사노 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각자 가진 재능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마다 이런 워크숍을 진행해서 그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했고요. 내부에 있는 인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남의 청년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또 청년들하고 네트워크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45세 이하의 남의 청년들을 또 모집해서 아육대를 했고요. 재밌는 거는 처음 이 청년들도 좀 더 와서 자기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또래들하고 모이는 자리가 거의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 우리가 그래도 서로 좀 대화를 나누고 좀 힘들 때나 뭐 좋을 때 서로 의지하거나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3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 오면서 저희가 매번 저희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을 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식사 초대를 해주고 싶다, 대접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규모 큰 잔치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요. 이것도 올해 3년 차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농악도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제 노래자랑 하거나 아니면 영화제 같은 걸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매년 2019년부터 판타지촌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 살아보기를 했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슈들, 회의록, 그리고 아까 이주 청년들 인터뷰한 거, 집짓기 매뉴얼, 농사짓기 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보고서를 매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이제 살아보기 말고 벌어보기로 이제 계획을 해서, 각자가 여기 와서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걸 기획한 친구들이 참여를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 코로나 직격을 맞으면서 거의 뭔가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크로스핏이나 이런 외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나마 이제 모내기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같이 영화를 보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었고요. 판프라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판프라촌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다양성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청년들이 6개월씩 살아보기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도 살아갈 수도 있구나.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살긴 살겠는데 돈을 버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다시 도시로 간 친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한 기술들을 다시 익히러 간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익혀서 이미 또 내려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절반의 친구들은 목수가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역에 그 집을 구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어떤 뭐 스테이나 숙박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한 친구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지역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청년들, 남해에 있는 청년들 몇 명이 민원을 좀 넣었어요. 되게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 견제를 하는 게 되게 저는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면서 되게 이런 서비스적인 긴장감들이 많이 생겼어요, 청년들이. 어떤 일에 대한 개념들도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한 예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없다 보니까 계속 산업들이 도태가 돼요. 전혀 경쟁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팔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못하면 이게 안 팔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긴장감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남해 청년 조례랑 정책 만드는 작업을 군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내가 그 활동을 하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의 어떤 낸 세금을 이렇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경험들을 또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농업법인인데 농업법인의 입장에서 이 판프라촌이라는 프로젝트는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아픈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이 촌에서 살아볼 수 있게끔 판타지 촌을 이제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기반을 만들어 주는 대신 이걸 실행하는 저희 멤버들은 어, 가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리성 사업하고 비영리 사업을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공자원으로 판프라촌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받아옵니다. 근데 그 예산에는 인건비 책정이 전혀 안 돼요. 모든 공모사업에는 인건비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영리 사업을 하고 동시에 친구들이 와서 살아볼 수 있게끔 비영리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항상 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좋은 실험이긴 했으나 이걸 지속적으로 끌어가는 거는 안 된다. 결국 이걸 제도화시켜서 정책화시켜서 행정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혹은 그쪽에서 운영비를 아예 받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저희의 이슈였어요. 네, 그리고 2020년에 또 판타지촌을 냈고요. 그 팜프라촌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6개월, 뭐 한 달, 일주일, 며칠 이렇게 와서 청년들이 살아보고 실제로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집을 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집을 못 구해서 대부분 떠났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뭐 자본도 문제지만 일단 빈집을 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떠났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결국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거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어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이 도시에서는 창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해볼 수 있는데 지역에는 이제 창업 자금이나 아니면 투자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임팩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저희한테는 고민이었고 그래서 남해군에 저희가 처음 들어오면서 청년 조례를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청년 팀이 생겼습니다. 청년 팀이 생기면서 그 청년 팀장님한테 남해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정책 발굴을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용역을 받아서 그 정책 발굴을 했고요. 그 정책 발굴을 한 걸 기반으로 그때 당시 이제 경남도에서 청년 친화도시라고 해서 군 하나, 도 하나, 1년에 16억씩 2년 동안 32억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실제로 여기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시행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공공 예산을 쓸 수 있는 세대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게끔 기획을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공공과 행정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청년팀을 꾸렸고요. 그들 이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도 만들었습니다. 네, 청년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이제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여러 기획도 할 수 있게끔도 하고 정책도 만들 수 있게끔 올해 이제 2년차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어떤 프로젝트는 이제 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 농산물을 계속 죗값을 받지 못하고 팔게 되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시금치가 가장 비쌀 때 1kg에 한 3,600원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가장 쌀 때는 100원까지 내려가요. 이게 왜 이런 구조인가라고 보니까 이제 한국의 그 유통 단계가 중간 유통이 8단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생산을 한 거를 소비자가 먹는 데까지 8단계 그 유통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유통업자들이 떼가는 그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들이 수익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 마을에 도매업자가 이제 2분 정도가 직접 와서 시금치를 사가는데 경매를 하기 전에 그들끼리 담합을 해서 오늘은 얼마 이상 안 된다라고 결정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 어르신들은 그거를 그분들이 제시한 가격 아니면 무조건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유통망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없을까 해서 팜프라 매거진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잡지를 사면 화장품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 잡지를 사면 이제 CD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농산물을 사면 잡지를 주거나 아니면 잡지를 사면 이제 농산물을 주는 형태로 해서 팜프라 매거진이라는 걸 기획을 했고요. 이게 생산자가 생산한 제철 농수산물 거기에 지역의 어떤 기술 지혜를 보존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셰프들이 좀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시금치다 하면 시금치를 기반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거를 저희가 컨텐츠로 매거진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해서 이 수익을 만들어내고 지역 기술을 보존하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매거진을 기획을 했고요. 안에 이제 속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이제 기술들, 이제 사무장님, 마을에 계신 분들, 혹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걸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제 좀 잘 보존해 보려고 했고요. 근데 해보다 보니까 결국 글과 그림으로 이거를 모두 다 표현하고 기록하는 건 쉽지가 않겠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대신 저희가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레시피도 넣고, 그리고 이제 뭐 환경에 대한 이야기나 뭐 포장지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 저희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1월부터 7월까지 매거진 작업을 했었고요. 이게 그 중단이 됐던 거는 저희가 이것도 비슷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고 농수산물을 같이 판매를 하는데 이게 일을 많은데 이제 수익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수익 구조를 좀 개선해 볼까를 올해 계속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하고 B2B로 좀 사업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B2C로 진행을 했는데 B2B로 하면서 수익률을 다시 계산을 해보고 있고요. 해보니까 1차 단순 생산물은 아예 창고를 빌려서 대량으로 가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가공을 하거나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밖에 없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풀어내 볼까를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예요. 그러니까 결국 멋있게 입고 일할 수 있는 옷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건 결국 지역에 있는 기술이나 자원들을 잘 보존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단순히 어떤 제품만 있을까? 아니면 어떤 예술적으로도 이걸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도림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최정아 작가님을 모시고 오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청년들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 이야기를 소개하고 돌짱코라고 하는 남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또 작품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제 도시양봉을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컨 프렌즈라는 팀 그리고 거제에 있는 공유를 위한 창조라고 하는 그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전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전시 관련 팀은 혹시라도 나중에 그 어디 그 찾아가서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하길래 좀 넣어봤고요. 제가 이 긴 여정을 해오면서 그리고 이제 두모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3년 차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마을 분들은 이미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집이 있으시고 기술이 있으시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들어오는 청년들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 집이 없고 제 땅이 없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직 좀 불안정해요. 일자리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진행형으로 어떻게 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한 2,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와서 이 세대 간의 연결을 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먹고 삶을 해결할 수 있을까가 되게 고민이고요. 어른들처럼 이제 1년에 연봉 1,000만 원 정도 벌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그럴 수는 또 없는 상황이잖아요. 벌어서 자기 자본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풀어내는 것들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최근에 토지를 매입을 아예 했습니다. 좀 빚으로 땅을 샀고요. 땅을 사서 거기에 그동안 만들어 놓은 집들 코부기 6채를 올려서 최대한 에너지 자립을 하면서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혹은 이제 기후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청년마을 팜프라촌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이거를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놔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단순히 이 삶의 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이 지역에 어울리는 뭔가를 그 건축물을 더 만들어내야 되고, 마을 분들이 와서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혹은 또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작업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좀 담아내려고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매년 저희는 이제 팀빌딩을 하면서 올해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할까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는데 올해 혹은 이제 한 3년 정도는 재생과 공존 그리고 연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들어온다 혹은 살러 온다라는 것이 그들은 온 삶을 걸고 여기 이제 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 제일 이제 고민을 하는 건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하고 어떻게 이제 잘 관계를 쌓아갈 것인가가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특히 저희는 이제 텃세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타 지역에 남해 있는 다른 마을만 가도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떠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어른들하고 같이 잘 연결이 되려면 옛것과 새것을 좀 잘 연결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결국 지역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보수적으로 지켜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뭔지,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거를 어떤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들을 수 있는 작업들, 그리고 그 어른들이 이제 수십 년간 해왔던 것들을 잘 보존하고 그거를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힘, 어떤 창작의 힘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야만 우리가 이제 여기 살았던 어른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네, 많이 합니다. 결국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일상의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거는 일단은 주거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은 청년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청년이 없으면 지금 답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자연과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까 이 기후가 매년 매년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좀 많이 느낍니다. 특히 작년에는 7월부터 이 그 아열대 기후가 계속 왔는데 지금 6월부터 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농작물들이 냉해나 아니면 냉해를 좀 많이 입어서 올해는 그 농산물도 제대로 잘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농작물들이 지금 대란들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더 심각하게 느껴지구나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석유 에너지를 좀 덜 쓰고 쓰레기를 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낚시로 오시는 분들이나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면서 쓰레기를 엄청 많이 버리고 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캠페인으로도 풀어나갈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프로젝트는 항상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조사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기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들을 앞으로 계속 해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팜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꼼꼼하게 이야기 드린다고. 네네, 그 청년들의 그 판타지, 촌 라이프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주신 한프라 유지양 대표님께 다시 한번 예, 박수 한번 드리고요. 네. 네, 대표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네. 지금부터는 그 이제 대표님 강연을 듣고 되게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드려도 좋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지금 강연을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뭐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로어에서 뭐 질문 있으세요? 아, 네. 나와서 여기서 괜찮다. 네네네. 지금 저희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 팜프라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예, 네. 수익이 가장 잘 나오는 프로젝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어, 매출로 보면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뭐 작업복을 판매했던 거, 그리고 이제 집을 판매했던 것들이 이제 제일 좋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순수익이 좋은 거는 그 교육이나 아니면 그 행정하고 하는 용역 사업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계속 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 청년들이 와서 실제로 살아볼 수 있는 스테이 쪽으로 이제 비용을 받고 서비스하는 거하고 아니면 이제 그 이런 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코브기를 기반으로 한 주거를 제공해주는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쪽을 첫 번째 사업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민은 아까 팜프라 매거진을 결국 계속 해가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큰 과제이고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그 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잠시만요. 저기 교수님 지금 플로어 질문 받고 있습니다.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코브기 집짓기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거를 지금 현재 그 남해 마을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 청년 공동체만을 위한 집짓기 프로젝트는 아닌 것처럼 보여서요. 혹시 그거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셔서 네. 대학의 뭐 건축과 제가 이제 지방의 한 건축가 교수님이 그런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모바일 하우스를 국내 혹은 전 세계로 수출하는 뭐 그런 식의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관심이 있었던 게 유채꽃 보내주기 프로젝트. 제가 그 유튜브 강연을 유지환 대표님 네. 유튜브 강연을 보고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일본의 어떤 그 노인들이 어떤 마을에서 그 단풍잎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부가 가치화 시켜서 굉장히 큰 사업으로 이끄는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고 그 유채꽃도 혹시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 호부기 집짓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는 이동식 주택 시장이 이제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라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걸 사업으로 이어가면 이게 이제 좀 수익성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업성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동식 관련해서 이제 워낙 잘하는 팀도 많고 해서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이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 개개인이 좀 더 이걸 자립 기술로서 익힐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좀 풀어내고자 하고요. 어, 이거를 그러면 단순히 이제 워크숍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또 고민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마을 땅이든 주변에 있는 면에 있는 땅이든 그거를 저희가 매입하고 호부기를 올려서 한 5천에서 1억 정도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도 사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리스크도 있고요. 그 뭐랄까요? 마을 분들한테나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관계를 잘 해나가지 않으면 되게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사업으로만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좀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채꽃 보내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야생화를 저희가 보내주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좋긴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회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사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피드백이.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좀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비용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즐길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가 좀 쉽지 않다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기업하고 좀 풀어보려고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온라인에서 질문 주셨던 분이 홍경준 교수님이셨나요? 네. 교수님 말씀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음, 오셨다. 들어도 됩니까? 네, 네, 잘 네. 들려요. 예, 유지영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그 하셨던 말씀 중에, 뭐, 어쨌든 이제 결국 그 청년들이 농촌에서 정착을 하려면 이제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텐데,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농촌에 있다라고 해서, 아니, 이제 농민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죠. 네, 그럼 지금 이제 어,
한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정부에서 지원한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네, 뭐 건데 뭐 이제 공익형 직불금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지원 대상은 안 되는 건지 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직불금을 받으려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거나 아니면 임대한 토지가, 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음, 다들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그리고 빈 땅에 그 한 10년, 한 20년 정도 묵혀놓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요.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를 땅을 만드는데도 한 5년 정도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그게 실제로 제대로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토지가 되기도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차, 2년 차 해보니까 시금치를 심었는데 유채가 납니다. 음, 그래서 이게 그냥 형식상 그 지원을 받는 거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름으로 임대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첫째로 힘들고 또 하나 생산물이 잘 안 나온다는 거 그런 음,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현재 정부 직불금이 주로 농업 생산물과 직접 관련된 그런 데로 국한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농촌이라는 지역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이전에는 이제 토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더 시작을 해서. 임대든 소유든. 네. 그거 자체가 거의 일단 저희 마을에는 일단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마을 같은 경우에 전농 조직이 있습니까? 저희는 따로 없고요. 그냥 마을 분들이 두모 마을회라고 해서 임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제 그 유통업자들이 오면 같이 판매를 하거나 하는 정도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플로어에서 뭐 다시.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 그, 뭐지? 저는, 이렇게 봐야 되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저번에 아까 세 번이나 땅을 어쨌건 쫓겨났다고 말씀하셨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걸 쫓겨나게 됐는지 좀 정확하게 그 정황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섬-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그 집을 임대해서 빌리면요. 땅을 일단 임대해서 빌리면 임대차 계약을 첫 번째는 잘 안 써주세요. 왜냐하면 농협에 그 자기 토지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서 지원을 받거나 뭐 유류 지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그 농지를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한테 빌려주면 그게 그 조합원으로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임대를 잘 안 해주세요. 또 하나는 그거를 임대를 했다고 해도 제가 이제 농사를 짓다가 그 땅 주인분께서 내가 만약에 사용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임대차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마을 분들이 전부 다 그분하고 이제 다 아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하고 싶어도 그 그걸 눈치도 되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길이나 이런 것도 못 쓰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그걸로 뭐 어떤 뭐 민원을 걸고 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첫 번째는 이제 실제로 빈집을 들어가서 살다 보면 손을 못 대게 하세요. 잘. 그러니까 내가 이미 수리를 해놨는데 네가 뭔가 뭐 뭘 바꾼다라고 하면 이걸 손을 잘 못 대게 하세요. 그 집 원래 있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이제 산 게 아니라 이제 빌린 거라고 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처음 살았을 때 수시로 어른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뭐 정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항상 와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지금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계속 살고 싶어도 이게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제가 이제 그냥 나갔던 거는
땅을 써야 된다. 아니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거나 하면 이제 이 땅은 내가 써야겠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보통 총 4번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나온 경우도 많고요.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했고, 지금은 풀어가는 방식을 저희가 아예 제가 이제 남해 들어올 때는 전략적으로 판프라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왔고요. 이 판프라는 저희한테 그 1차적인 어떤 방어막입니다. 그래서 유지황이 아니라 판프라에 있는 개, 뭐 판프라 대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조금 더 좀 존중해 주시는 것도 생깁니다. 그냥 뭐 지황이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부러 지사님이나 군수님, 뭐 행정 이장님 먼저 만나서 여기로 들어왔던 이유도 쟤들이 뭔가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아직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왜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왜 중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뭐 축제를 만들어내고 뭐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받아오고 하면서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왜 쟤들이 이 사회에 중요한지 알겠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게끔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학교라는 공공공간을 저희가 빌렸던 이유도 학교라고 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한테 되게 뭐랄까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공간으로도 여기기도 하거든요. 뭐 학교 선생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이런 그 뭐랄까요? 그거를 직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쇼카 펠로우가 됐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국무총리상 이런 거 받았을 때 보통 저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마을에 계신 저희 이장님하고 사무장님이 50대신데 그 두 분이 그거를 꼭 어른들한테 말해야 된다. 그래야 너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전략적으로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혹시 뭐 더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온라인에서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채팅방에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전혀 성격은 다르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농부 데이터 보상 프로젝트 지난 2년 동안 좀 해왔었어요. 결국 잘 안 됐긴 한데, 그때 이제 한국 농촌에 아까 강조하신 그 식량 자급률이라든가 농업 인구 고령화 문제,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거의 50%고 오히려 선진국은 되게 젊은 네, 농업 인재들이 지금 굉장히 발굴 많이 되고 있고 실제 농촌에 막 유입되는 인구들이 되게 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 유지영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거를 알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아니었고 코멘트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 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의식하고. 저는 아까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판프라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 건축, 농업,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시려면 그 대표님의 그 내적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그 네. 회사의 조직 구조가 조금 궁금해요. 아, 그래서 좀 자유로운 건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래서 좀 네.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신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조직이고요. 이 팀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첫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시스템은 우리한테는 안 맞다. 그래서 우리 팀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을 버리지 않게끔 에너지를 이제 낭비하지 않게끔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짜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로 들면 저희는 연초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이제 개인으로 해서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팜프라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는지를 또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합을 하고요. 그 취합을 한 걸 기반으로 팜프라 그 1년의 중요 가치 키워드랑, 그리고 그들이 그 가치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를 또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팜프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벗어나는 것들은 나오지는 않고요. 그렇게 짜는 이유는 이 구성원들이 그 개인이 실제로 와서 실험해보고 싶은 거, 아니면 돈을 벌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게끔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이 작은 조직이라서 가능한 거고요. 그거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여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렇게 했고,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나를 할 때 정이 있고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그거를 전체를 다 문제인지부터 마감까지 끝까지 다 하는데, 그 사이사이 저희가 전체 팀이 다 같이 붙어서 해야 되는 작업들을 또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수확할 때, 아니면 뭐 심을 때, 이럴 땐 같이 하고요. 대신 그걸 판매할 때는 그 사람이 혼자 개인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금도 한 6개 정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4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왔을 때 그거를 피드백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걸 잘 기록하고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활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내년에 비슷한 사업을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매뉴얼화 시키는 작업을 또 내부적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공유하거나 그거를 실행하고 끌어갈 때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까를 저는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 역할 대부분이 그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될까요?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역할상 대표긴 하지만 이제 또래 좀 친구들이고 개개인마다 자기의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 자기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만큼은 그 개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존중하고 잘 끌어갈 수 있게끔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게 결국 우리한테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느냐,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걸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답변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뭐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 하는데요. 아직 플로우에서 질문 주신 게 남해 놀러 가도 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한번 오시기로 했었는데 못 왔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백신을 좀 많이 맞으시기도 해서 괜찮은데 주무실 데가 없습니다. 네, 그것만 해결하시면 괜찮은데 일단 주무실 데가 없어서 마을 아니면 이제 다른 데 이제 주무셔도 되면 괜찮긴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 혹시 온라인 쪽에서도 뭐 패널분 중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고요. 우선 플로우에서는 없으신 거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유주영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판프라 그 유양 대표님의 그 유튜브 강연이랑 그 글들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과연 그 아까 강연하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주환 대표님께서 이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한계점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농촌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사회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거의 끝이 보이는 그런 아주 트레지디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네, 한국 사회에서도 외국 사례들처럼 앞으로 그 농촌에 새로 정착해가지고서 농촌 산업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갖다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까지 유황 대표님께서 잘 견디셔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지만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마중물 역할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주환 대표님으로부터 그 씨앗이 터가지고서 거대한 나무들이 되었다라는 숲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잘 버텨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한 달에 몇 번씩 고민합니다. 이게 내가 계속 여기 살 수 있을까? 혹은 또래 청년들에 비해서 너무 처지지 않을까? 이런 공부나 이런 지식적으로. 근데 일단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고요. 이제 제 많은 그동안 이제 모아온 모든 자본과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 버티다 보면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 지혜나 기술들이 전달을 하고 그걸 잘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 저희가 팀만 잘 운영을 해도 10년 뒤에는 그걸 기반으로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맨날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노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각광받는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불안감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원준 교수님 혹시 뭐 해주시고 싶은 코멘트나 있으실까요? 계속 보셨는데. 아이고, 사실 저도 되게, 굉장한 일을 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도 계속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모형 답을 찾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서, 네, 그런 궁금증들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그 사이에 자산들이 쌓여서 그래도 상당히 버틸 만한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자산들이 있을 것이고 또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으로서 성장도 해야 되니까 사회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도움을 준다라면은 제도적으로 그렇다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과 같이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그런 사회 틀을 만든다고 치면 그게 가장 큰 요구 조건이 있다, 바람사항이 있다면 그런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뭐 정치권이나 여러 요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활동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이제 시간이 되면 그런 말씀 조금 해주시고 네. 너무 너무 잘 들었고요. 어, 예, 남해에서 우리 남해로 러닝 저니를 한번 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소득 이제 뭐 수익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이제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여기 사는 저희 멤버들은 한프라를 폐업은 할 수 있지만 사는 건 걱정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다르게 여기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소비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만약에 한다고 뭐 어떤 사치품이나 이런 걸 사지 않는다고 하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어, 어느 정도 뭐 일을 한다거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농사 일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에 있는 땅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빌리면 어, 는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는 별로 걱정이 없고요. 이 판프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게 문제고요. 뭐 집이든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뭔가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지역에는 투자자가 없습니다. 돈을 빌릴 데도 없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도 그거를 시도할 수 있는 자본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 가서 돈을 빌린다 하면 아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금리가 달라지고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개인으로 이제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진주 가서 이제 돈을 빌려왔거든요. 근처에 있는 소도시에 가서. 그래서 결국 공간하고 이 자본을 조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혹은 이제 어떤 민간 자본으로서 이제 투자되지 않으면 이거는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과연 해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가 전 제일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뭐 시도를 해볼 수 없는, 시도 자체를 해볼 수 없는 거, 시도를 해볼 수 있게끔만 해줘도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거기서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믿고 시도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사회인가? 라는 것들은 여전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 지역의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왜 자연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에 쌓아온 그런 노하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일 수도 네, 있고, 재배하는 노하우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최근에 와서는 그런 소셜 임팩트를 이제 그렇죠. 네, 생각하는 투자들을 하는 이제 분위기가 점점점 이제 살아나고 있어서 그런 좀 뭔가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거 하면 뭐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런 이제 네,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사업을 조금 체계화시킬 수 있는 외부의 어떤 그 뭐 멘토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를 노하우를 좀 사업도 어차피 노하우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연결을 하시는 뭐 당연히 생각을 해보시고 시도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희도 지금 팀빌딩, 지역에 있는 친구들 팀빌딩하고 이제 조직 구조 짜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임팩트 투자를 할 수 있는 팀 혹은 이제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을 저희가 약간 연계하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B2B로 지금 농산물을 저희가 삼성 웰스토리라는 곳에 이제 보내는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 다른 그냥 농사를 짓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팜프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어쨌든 이거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 신뢰를 기반으로 이 창업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임팩트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매개의 역할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어서 그런 또 연계가 조만간 되지 않을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문 없는 걸로 알고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유지영 대표님께 마지막에 박수 한번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